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후반의 대학생 아이들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일로 시아버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시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거셔서 위자료 3천만 원에 아파트 재산분할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막장 결과를 보게 되었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지역에서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다 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은 친정 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사업하시느라 너무 바쁘셨고 저 역시 공부한다고 학원이랑 독서실 다니느라 새벽 6시에 집 나서서 매일 밤 12시 넘어 집에 왔어요. 제 남동생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상이 너무 지루하셨던 걸까요? 친정엄마는 동창과 바람이 나셨습니다. 관계 진전된 지 6개월 만에 아빠가 알게 되셨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시 저희 남매가 예민한 고등학생이어서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던 제 동생은 바로 공부를 손 놓고 방황했어요. 저는 일탈만 안 했다 뿐이지 공부 안 한 것 매한가지였죠. 남동생은 성인 되자마자 바로 군대 갔고 제대하자마자 외국 갔습니다.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아예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권유로 재수 1년해서 좋은 대학 들어와 나름 괜찮은 회사 입사해 잘 살고 있었고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혼 당하자마자 그 내연남 아저씨와 합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가 뒤통수를 쳤대요. 그 아저씨도 유부남이었는데 저희 엄마 이혼할 때 본인도 1년 안에 이혼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다더군요. 낙동강 오리알 된 저희 엄마는 자식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연락 끊고 혼자 살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타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장례식장 갔는데 이모들이 저 붙잡고 그래도 딸인데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너무했다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상처였어요. 제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잠적한 건 엄마였거든요. 저는 엄마가 내연남과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때 친정아빠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울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한 번만 다지고 넘어갔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겠냐면서 많이 자책하셨죠. 그때 아빠가 참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의 고통과 원망은 모두 버리고 저도 아빠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집 나가 외국 나가 사는 남동생 녀석한테도 한국 좀 자주 오라고 퇴근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아빠를 뵙게 했고 그렇게 우리 세 식구 다시 끈끈해질 무렵 저도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 적당한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제 사정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아버지의 반대였죠. 평범한 집에서 자란 자식도 흠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야. 딸은 보통 엄마를 따라가잖니? 쟤도 늙음하게 바람나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면 누가 책임지냐?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말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건 시어머니였어요. 가정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야. 나는 현주 믿는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알아.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데.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보다 못한 사람 도울 줄 알고 공감 능력도 좋더라.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면 그만이지. 굳이 흠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그 말씀에 그만 펑펑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이 나도 어머님이 좋아서 결혼 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명절 때 시댁을 먼저 오라고 하셨어요. 아들 가진 엄마의 이기심이 아니라 음식 챙겨서 친정 내려가라고요. 혼자 사시는 친정아빠가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 어쩌나며 명절 때마다 제 편으로 밑반찬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에 저를 깨우며 어서 일어나 친정 가라고 퇴근하십니다. 현주야, 어서 아빠 보러 가야지. 동생도 안 오는데 사돈 어른께서 너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다. 어서 준비하고 가. 어머님, 아직 동도 안 텄는데요. 저 아침 먹고 가면 안 돼요? 아침은 친정 가서 먹거라. 내가 다 싸놨어. 데우기만 하면 돼. 아들, 너도 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운전해서 내려가. 그래서 시댁 갔다가 친정 가는 길은 늘 양손이 무겁습니다. 시어머니의 오지랖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시키지도 않은 안부 전화를 하고 시댁을 동네 방앗간 드나들듯 다녔답니다.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지 않은 아버님이 좀 무섭긴 했지만 시어머니만 보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만큼 편안했어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엄마 같았어요. 어머님도 제 가족사 이야기 듣고 저를 더 딱하게 생각하시며 혹시 모를 상처의 잔흔을 지워주시려 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은 그러했어요. 아들, 딸 둘 낳고 나름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도 하던 사업 정리하고 시골에서 주택 지어 고즈넉하게 살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막내딸이 중학생 되던 해 아빠가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셔서 평생 술도 입에 안 대시고 늘 약 먹으며 관리하던 분이셨는데 5년 전쯤 갑작스레 간경화가 찾아왔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예후가 그닥 좋지 않다고 해서 정말 펑펑 울었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며 사셨는데 결국 간암으로 발전되더군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도 최소한의 치료 후에 호스피스로 전원하길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처 좋은 요양병원으로 아빠를 모셨고 저는 매일같이 아빠를 들여다보며 챙겨드렸지만 결국 저희 막내 중2 여름방학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예상되어 있던 죽음이지만 이제 저는 천혜고아라는 사실은 참 적응이 안 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느끼셨는지 저희 집에서 무려 3달을 묵으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공부할 손주들 챙겨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더 챙겨주셨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가족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아빠 잃은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갔지요. 상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산 문제 처리하는 것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남동생 녀석은 본인이 아빠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며 저에게 일괄 다 넘긴다고 하더군요. 아빠 납골당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텐데 무슨 면목으로 유산을 받겠냐며 자식 둘이나 있는 누나더러 다 가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누가 뭐래도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님만 길길이 날뛰며 그래, 네가 니네 아빠 다 챙겨드렸는데 뭔 동생까지 챙겨주겠다는 거야. 네 동생 챙겨줄 거면 날 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동생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게 있어서 해외로 도피하듯 간 거였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 와서 1년에 2번씩 아버지 뵈었고, 해외에서 속보도 보내주며 나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을 항상 보이셨기에 저 역시 아빠 뜻을 따라 유산은 반드시 반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시아버지가 난리를 치며 그 돈 동생 줄 바에 자기 일 달라 어쩌고저쩌고 하니 가뜩이나 인격이 별로인 분인데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고 처음으로 큰 소리 쳤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엄청 삐지셔서 한 1, 2년간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계시는 시대에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라며 명절에 안 가면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무튼 유산은 제가 남동생 반 떼어주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극구 반대해서 3분의 2 정도 제가 가져왔네요. 아빠 현금, 부동산 다 처분해서 제가 현금 6억 정도 갖게 되었고 남동생이 아빠 집도 저더러 처분하라고 했는데 차마 그 집까진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부동산 가치로 1억 2천 정도 되는 시골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관리할 자신도 없어서 팔려고 했더니 산다는 사람도 없거니와 아빠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곳을 바로 처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부동산에 내놓긴 했습니다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 대해 시아버지가 엄청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던 분이 그 집이 생각나면 저를 붙잡고 다그치듯 물어보셨습니다. 거긴 아직도 안 팔리냐? 가격을 확 후려쳐서 내놓아야 팔리지. 그렇게까지 해서 팔고 싶진 않아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두죠 뭐. 으이구, 재산 나눌 때도 바보같이 굴더니만. 아버님은 늘 그 집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 속마음은 죄송하지만 지가 뭔데 였습니다. 팔아도 안 팔아도 우리 집 재산인데 아버님이 무슨 권리로 자꾸 간섭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친정집 주소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냐고 대답하니 아니 내가 좀 팔아주려고 그래. 그 동네 부동산 시세를 좀 알아야 대처를 할 거다냐. 라고 하시길래 상관하지 마시라 했더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며 아는 사람이 시골 내려가 살고 싶어 한다며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생판 남이 그 집 사가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 중에 건너 아는 사람이 사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시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 친정집 주소를 알려드렸죠. 집 내부도 좀 봐야 한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별기대 안 했기에 저도 잊고 있었죠. 1년 반쯤 지났으려나 친정집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집 문제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이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이장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이봐요. 공용수도를 함부로 쓰면 어떡해.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한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수도 사용료를 내라는 이장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무리 가끔 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이 끌어가는 건 돈을 내야지. 마을 사람들 다 돈 냈어. 시골 인심 탁하다고 하지 말고 시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번 달까지 사용료를 내시오. 아니 이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아, 돌아가신 체리나무집 딸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집 수도를 쓰다니요? 아시다시피 저 거기 안 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시부모가 주말마다 와서 별장으로 쓴 지 반년이 넘었잖아. 네? 저희 시부모님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이장님이 더 기겁하시며
작년부터 1,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고 날씨 좋을 땐 계곡에서 놀다 가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누가 제 시부모라고 사칭한 것 같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을 별장으로 쓴다니까 우리도 의아했지. 그런데 괜찮다면서 아예 휴대용 발전기까지 갖고 왔다고. 그리고는 씻을 물이 없다고 옆집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가 썼다는 거야. 1년에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이 거진 1년이 다 되어가니 내가 말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거지. 시부모란 양반들 전화번호를 내가 모르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일단 아니에요. 갈 일도 없을 뿐더러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그 집 누가 쓰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확실하지. 그럼 제가 경찰 신고를 좀 해놓을게요. 경찰차 왔다 갔다 해도 이웃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이장님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둑이 된 줄 알았어요. 그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정집에 갔습니다. 정말 집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마당에 제초제도 뿌려놨는지 풀도 죽고 나무도 거의 반 이상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도어락이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번호 누구에게 알려준 적 있냐고 묻길래 예전에 시아버지가 집을 본다고 하셔서 알려드린 적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그때 유출된 것 같으니 아버님께 말씀드리라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아니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 라고 하길래 무단 가택 침입을 무려 1년이나 누군가가 해왔으니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끔 갔다. 가슴 답답하고 힘들 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사돈께 너무 미안하지만 그 집을 조금 썼어.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다만 나도 집 관리 좀 해줬다. 완전 폐가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초제도 뿌리고 먼지도 좀 걷어내고. 아버님,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왜 맘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드나드셨어요? 저 그 집 일부러 적극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아빠 흔적이 사라지는 게 싫다고요. 아니, 뭐 빈집 찾고 그대로 둬봤자 쉬운가만 되지 뭐. 아무튼 미안하다. 다신 안 간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과를 하시며 경찰한테 본인이 잘 말할 테니 담당자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하려 하시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장님 말씀 중에 의아한 게 생각나 제가 물어봤죠. 아버님, 그런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시부모님 두 분이 오셨다고 하던데 어머님이랑 같이 가신 건 아니잖아요. 어? 무슨 소리냐? 나 혼자 갔지? 그 이장이란 놈 눈이 어떻게 된 건 아냐? 나 혼자 갔는데 뭔 소리야? 정말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확실해야 하거든요. 이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장님께 다시 여쭤봤더니 부부가 온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인상착의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니 키 크고 마른 여성분이랑 같이 왔다고 하던데 저는 그때 확신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키가 작고 좀 통통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닌 거죠. 아버님이 바람이 난 게 분명하고 저희 친정아빠 집을 밀실로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 집에서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며 애걸복걸 빌더군요. 네 시애미 알면 난리 난다. 너도 알지 않니? 그 옆편에 혈압 있는 거. 네가 말하면 우리 집사람 쓰러져. 너 네 시애미 불쌍하게 만들 거야. 너만 참으면 다 해결된다.
나도 그냥 잠깐 만난 여자야.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더러 비밀을 지켜달라며 시어머니 건강을 핑계 삼아 거의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무단 침입죄로 시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노발대발 눈이 뒤집히며 아버님한테 가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엄청 충격받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군요. 아버님 바람은 사는 동안 몇 번이나 있었다면서 눈 감아주고 넘어갔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화가 나는 점이 며느리 친정집에 가서 그 짓을 한 게 너무 놀랐다며 이번엔 용서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상대 내연녀는 아버님이 중년 채팅에서 만난 같은 지역 이혼한 중년 여성이었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시더군요.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다 평화롭게 끝날 일을. 그리고 가보니 별거 없더만. 내가 가서 제초제 뿌리고 잡초 뽑고 거미줄 걷어내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뭐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이 나이에 창피하게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겠냐? 아버님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집에 가서 화장실 포함 별 다른 걸 사용하지 못하셨지만 친정아빠가 심어 놓으셨던 앵두나무를 보기 싫다며 베어버리셨고 장작이 필요하다며 저희 친정아빠가 직접 만든 의자와 식탁을 다 부수어 버렸더군요. 너무 화가 나 저는 형사로도 모자라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생활하게 되셨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거시며 시댁에 시이모님들을 들이셨고 그 때문에 아버님은 더 집에 있기 어려워졌어요.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해 소송 취하해달라며 빌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아버님한테 정신적 손해보상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아버님은 가족 사이에 너무하다며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제 친정아빠의 유산과 재물을 함부로 훼손했기에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보상금은 2,500만 원 정도로 받게 되었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연녀를 데려와 그렇게 밀실로 썼다는 점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아버님은 저와의 민사 외에 어머님과의 이혼 소송에도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불리한 상태였어요. 결국 저랑 어머님 둘 다 승소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어머님의 이혼 소송이 먼저 마무리되었고 반년 정도 후에 제가 승소한 거예요. 아버님이 억울하다며 계속 항소를 하셔서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남편도 본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며 본인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고 제 편 들어주더군요. 아무튼 아버님은 집에서도 쫓겨났고 어머님께 위자료, 저에게 손해보상금까지 해주느라 대출까지 무리해서 받으셔야 했죠. 그리고 지금은 고향 어디 내려가 단칸방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궁금하지도 않네요. 다른 것보다 아버님께 그동안 쌓여왔던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더러 엄마가 바람피워 이혼한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라서 저 역시 못 믿어올 인간이라고 하셨죠? 아버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대체 왜 저한테 상처 준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의 길을, 아들은 아빠의 길을 간다면서 제 결혼 반대하셨죠? 그러면 애들 아빠도 아버님처럼 악질로 바람 피우는 불량품이겠네요. 심지어 돌아가신 사돈집에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는 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대체 뭐가 잘나서 저한테 갑질하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자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네요. 어머님은 이혼 다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 19평짜리 아파트로 이사와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며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상처받은 마음이 지워지지 않겠지만 저랑 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 덕분에 산다고 하시더군요.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이혼하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민폐를 끼쳤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암튼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만 혼자 나락가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상태죠. 남편도 다시는 아빠가 보기 싫다면서 사실상 손절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와이프 볼 면목도 없겠죠. 다시 생각해도 저희 시아버지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다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판사도 황당해 하더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송까지 건 제가 정말 너무한 건가요?